경기가 위축되면 금리도 낮추겠지. 또 부동산 시장 좋아지겠네. 절대 아니다. 조건이 다르다. 경기가 위축되고 나서 금리가 낮추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못 움직이다. 아파트값 하락이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인데요. 저희가 결국엔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어쨌든 미래를 전망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잘못하는 게 현재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현재를 제대로 알아야 미래를 전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를 잘 좀 아실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많이 급감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가 뭐 많이 거래될 때는 한 달에 10,000호 정도, 10,000채 정도가 거래되고 네. 못해도 한 뭐 5,000채, 3,000채 이 정도 되는데 지금 6월 시점으로 거의 뭐 760, 770채밖에 안 됐어요. 거의 반토막 반의 반토막. 그렇죠. 뭐 네. 예전에 아주 좋았을 때 대비하면 뭐 10분의 1 도막 난 거고 그만큼 이제 수요가,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사신다 그러면 1,000명 중에 1명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학교 다닐 때도 1% 들기 힘들잖아요. 네. 1,000명 중에 1명이 0.1%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사시면 아주 소수에 들어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거래가 준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감소해서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화인 거죠. 계속 오르기만 하던 한 2년 동안 오르기만 하던 집값이 이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떨어져서 하락세로 이어지는 걸까요?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거래량이 감소하는 건 수요가 감소한 게 맞아요. 살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죠. 그런데 살 사람이 없어도 집값은 안 빠질 수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 보니까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신고가 나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싸게 안 팔면 그럼 집값은 안 빠져요. 그래서 그냥 거래만 안 될 뿐이죠. 근데 지금 거래가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씩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놨는데 네.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 집을 가격을 좀 낮춰서 내려놓죠. 그런 초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일단 내놨다가 시장에 보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낮춰볼까 하면서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정말 분위기가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냉랭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뜨거웠기 때문에 갑자기 냉랭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시장이에요. 그게 자산 시장이에요. 근데 정말 이번에 무서울 정도로 갑자기 딱 얼어붙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변화를 할 때는 트리거, 계기가 필요한데 네. 지금 계기는 일단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아파트 내지 집을 사는데 심리가 좀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일단 감소하는 거죠.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불안하니까. 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 이 높은 가격을 버텨줄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집값이 싼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예를 들어서 막 평균적으로 50% 정도 올랐는데 서울의 집값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소득이 50%는 못 증가했잖아요. 거기다 대고 소득이 안 증가하면 누군가 돈을 더 꿔주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본질적으로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시장에 살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도 봐야 되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까지 모든 물가도 다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상황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고금리잖아요. 네. 근데 경기가 좋으니까 고금리더라도 집값은 오를 수 있어요.
고금리 자체가 집값에 영향하고 이렇게 뭐랄까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 아닌 거죠.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 근데 그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이런 게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뭐 그 이면에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로 뭐 고금리 이렇게 대표되니까 그런 심리들이 응집되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갑자기 바뀌긴 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람들이 물론 마음이 금방 바뀌긴 하지만 뭐랄까 거시적인 환경이 바뀌거나 그리고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집값이 너무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경제학에서는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두 바뀔 때를 장기라고 그래요. 뭐 생산 요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그런 투입 요소나 이런 요소들의 여건이 모두 바뀔 때.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안 바뀌고 바뀔 때는 단기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1년이 단기야, 2년이 단기야, 3년 단기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네네. 그렇게 모든 게 바뀌면 장기에는 무조건 시장은 바뀌게 돼 있어요. 여건이 다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그 개념보다도 그 요소들,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상황이 변화할 수 있는 요건을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에 집값이 반등합니다. 이걸 어떻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일자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안 믿어요. 그걸 어떻게 맞히냐는 거죠. 대신 이런 요소들이 바뀔 때는 시장이 바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죠. 그게 장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요소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기에는 무조건 모든 게 바뀐다. 그래서 빠지던 집값도 장기에는 오를 수 있고 오르던 집값도 장기에는 빠질 수 있다. 네. 이런 게 가정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거죠. 어떤 가정이 바뀌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가격으로 움직이는 건데 수요와 공급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수요면 뭐냐면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살 사람들이 다시 많아져야 돼요. 사야 되는 심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심리도 바뀌고 내가 살 수 있는 여력도 증가해야 되죠. 월급이 많아진다거나 아니 집값이 내려간다거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안 떨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소도 계속 모아야 되니까. 네네. 근데 갑자기 올해 말에 집값이 폭락했어요. 그럼 여력이 생기죠. 그럼 내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수요 여건이고 공급 요건은 또 뭡니까? 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네. 다 팔고 나면 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집값이 오르겠죠. 공급 요건과 수요 요건 이 두 가지가 다 일치화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장기고 그때 되면 무조건 시장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없죠. 네. 그 대신 그건 여러분이 보실 수 있잖아요. 감내할 만한 수요다. 이 가격이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겠구나. 그리고 또 공급도 이제 많이 팔았구나. 이런 것들은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요인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실 텐데 그 중에서 그럼 가장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지표 혹시 있을까요?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보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요? 이게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후행 지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행 지표일 수 있어요. 거래량. 네. 거기서 거래량을 통해서 심리를 읽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은 진짜 거래량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좋았을 때보다 10분의 1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지금 정말 심리가 안 좋은 거고 그렇죠, 거래량이 그렇죠.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을 제가 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주 간단한 그래프인데요. 가격은 수요 공급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이제 거래량인데 이게 수요 그래프고 여기가 공급 그래프인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수요가 감소하면 여기 밑에가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할 때 가격도 같이 떨어진다는 건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다시 또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되게 중요한 거, 거래량이 또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지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가격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실거래가 일어난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속일 보면- 수 없죠. 네, 속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비싼 아파트가 올라가는 음. 경우도 있고 싼 아파트가 막 혼재되면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두 채가 거래했는데 한 채는 10억이고 5억이면 같이 네. 올랐는데 10억이 1억 빠지고 5억이 1억 올랐다면 이 시장은 많이 오른 겁니까? 많이 떨어진 겁니까? 약간 헷갈리죠. 네. 헷갈리죠. 애매하네요. 그렇죠. 근데 거래가 한 채 됐다, 두 채 됐다는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 거래량 굉장히 중요한 지표. 거래량을 상당히 잘 봐야 되는 네, 거네요. 네, 네. 그럼 혹시 거래량은 어디서 주로 보세요? 거래량은 서울 부동산 정보 공개. 부동산 정보 공개. 예, 네. 그렇게 이제는 쳐보시면 나오고, 그리고 또 실거래 거래량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 정보 공개 사이트에 가보시면 또 거래량 일일이 다 체크하실 수 있고, 각 단지별로. 그리고 뭐 통계청이나 아니면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네, 이렇게 가보시면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실 때 그렇게 공개된 자료가 중요해요. 야야, 너만 알아. 이런 것들은 자료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시장을 대표할 수도 없을 거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시고 내 집만 하실 때, 야, 너만 알아? 귓속으로 몰래 하는 정보는 정보도 아니고,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역시 나만 아는 건 절대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진짜 객관적인 거죠. 그리고 되게 공개된 자료들. 어, 다 모두 다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사이트들,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 좋습니다. 그런 사이트에서 진짜 확인하고 거래량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런 맞아요. 걸 잘 파악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매월 좀 파악해 주는 게 좋을까요? 매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얘기할 게 네. 거래량을 보고 뭘 판단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거래량의 증가가 좋은 건지 감소가 좋은 맞아요. 건지. 그래서 거래량은 딱 두 개이지 않습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감소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네.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보합이라고 그래서 그냥 비슷비슷한 수준. 네.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는 명확히 또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걸 가격하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좋은 시장일 것 같은. 그렇죠. 느낌. 이때는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막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엔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가격이 상승해요. 이때는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네요. 맞습니다.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 팔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이 훨씬 많이 올라요. 크게 올라요. 거의 폭등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죠. 되겠네요. 최근까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단계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를 지나면 어떤 단계가 오냐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네. 거래량이 증가하는 단계가 와요.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예, 이때는 무슨 단계일까요? 네, 공급이 좀 많을 때. 그렇죠. 네.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거래량은 증가하면서 대신 가격은 빠져요. 이때가 사실은 사기가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살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팔려는 사람들 많을 때. 그렇죠. 그럼 서로 팔려고 하니까. 예. 그때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이 빠질 때. 이런 시장이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다시 이 시장 온 다음에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다시 돌아가요. 이번에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도 증가. 가격이 상승해요. 이때는 다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순환돼요. 이 세 가지 사이클이 있는 거네요. 네. 심플하죠. 이렇게 보면 진짜 심플하네요. 근데 대신 듀레이션, 즉 기간은 다른 겁니다.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6개월이 갈지는 그래서 계속 거래량과 가격을 같이 동시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특히 거래량을.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할 거예요. 지금 집값이 이제 조금씩 하락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 2019년에도 잠시 하락했다가 급반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일시적인 하락일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락이 지속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좀 구조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네.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가격도 이제 하락하고 있다는 건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두 개 다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적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갑자기 올라오기 힘들고 네. 그다음에 매물이 다 소화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 오래 가게 된다면 음. 또 반전되는 기회를 좀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게 뭐 거래량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공급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또는 뭐 사람의 심리의 변화로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이 좀 떨어져야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이 중요한 거죠. 가격이 이제 빠지면 다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도 회복하고 가격도 조금씩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시장 변화에. 사실 떨어진다고 해도 얼마까지가 떨어졌을 때 여기가 끝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바닥이라든지 또는 바닥에서 반등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있을까요? 가격이 빠지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의 거래가 조금씩 돼요. 이거 시장에 누군가 살만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바닥 찍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가격이 30%인지 50%인지는 예단하기 힘듭니다. 대신 이런 거죠. 10% 빠졌는데 거래량이 회복해. 그럼 그게 바닥인 거예요. 반면에 50% 빠졌는데 아직도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건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거래량이 회복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복이 안 되니까 남은 거네요. 아직도 좀 남았죠. 그럼 지금 말씀 주신 서울의 거래 건수가 1000건이 안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럼 몇 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지금 회복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회복은 추세적인 증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1000건과 2000건이 아니라 1000건이 1100건, 1200건, 1300건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2000까지 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완연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관점이 중요한 거죠. 전달보다 얼마 늘었는지, 그렇죠. 전전달보다 얼마 늘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정량적으로 정해놓고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아니라. 그거는. 왜냐면 경제라는 게, 투자라는 게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잖아요. 그러면 좀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지금 상황 자체는 좋지 않은 시장이고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걸 좀 기다릴 필요가 있었고 기다리다가 상황 자체가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 거래량이 좀 더 오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그러니까 거래량이나 시장의 변화를 잘 보시면서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국면에서 거래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으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요즘에 이제는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도 안 빠지는 데가 있다. 뭐 불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남 불패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런 데는 사실은 관심 안 가셔도 돼요. 네, 그런 데는 저희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는 변화하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 제목처럼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도의 폭의 문제긴 하겠지만 시장을 오히려 더 열심히 보실 때다. 지금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공부고 네. 사실은 저희가 노력하는 거죠. 그럼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물가를 잡기 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다시 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다시 또 경기가 너무 침체되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다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다른 거예요. 왜냐면 네. 지금 전제하셨잖아요. 네. 경기 침체가 돼서 금리 인하되는데 누가 집을 삽니까? 경기가 침체되는데? 일단 침체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쵸.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에 부동산 버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80년대 후반부터.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버블이 꺼지기 시작해요. 집값이 막 오르니까 일본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집값이 빠지죠.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빠르게 빠지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다시 낮췄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전제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달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왜 코로나 때는 문제가 생겼냐면 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만 예측한 거예요. 빠르게 회복되면서 또 회복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 대비해서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고 이러니까 유동성이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그게 다 자산시장으로 가서 이런 문제인데 아까 전제했듯이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는 구간이다? 이건 후행적이잖아요. 네. 선행도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해서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예측해서 미리 금리를 낮추는 거하고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금리를 낮추는 거하고 촉구는 완전 다르죠. 경기가 침체되는데 누가 집을 삽니까? 내가 내년에 지금 직장 잘릴 수도 있는데. 사지 못한 상황이 금리를 되겠죠. 아무리 낮춰줘도.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인플레이션 하면 부동산 사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가가 오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죠. 근데 그 이면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사람들의 수요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가 오르는 거하고 지금처럼 비용 인상 요인, 전쟁 나고 막 기후 조건 나빠지고 뭐 코로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결국엔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물가는 더 큰 인플레이션은 더 충격이 큰 거예요. 네. 이런 인플레이션 안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가 없어요. 아, 지금처럼 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까지도 어떻게 뭐 악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더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경기가 위축되면 금리도 낮추겠지. 그럼 또 부동산 시장 좋아지겠네. 절대 아니다. 조건이 다르다. 경기가 위축되고 나서 금리가 낮추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못 움직이게 된다. 오히려 경기가 지금처럼 침체된 게 아니라 또 오르고 있을 때 조금은 바닥을 치고 오르고 있을 때 금리까지 낮춰주면 그렇죠. 그때는 또 상황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바뀌는 완전히, 거죠. 완전히. 오히려 주택시장 쪽에서는 훨씬 더 좋은 바람이 그렇죠. 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만 보면 다 부자 되셨지 왜 부자 되기가 힘듭니까? 네. 그런 경제 상황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진지한 고민들하고 여러 가지도 고민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